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0945,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시죠.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제조업 에너지 비용 부담되시죠? 걱정 마세요. 전기 먹는 하마 에어 컴프레서만 잡으면 고민 해결. 운용 중인 장비에 간단히 설치해 혁신적 에너지 절감 실현. 에어 컴프레서 펌프 에너지 절감 제어 장치 두텍 VSD 플러스. 혁신을 위한 행동 두텍 이노베이션. 자오가 같네 자오가 같아 2588 2588 2588 2588. 왜 자오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2588. 새해 새 차를 갖고 싶다면, 새해 더 넥스트 스파크를 갖고 싶다면 기회는 바로 지금 쉐보레 전시장으로 오세요. 더 넥스트 스파크를 구매하신 선착순 3,000분께 100만원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2월 29일까지 2015년 생산 차량 한정.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장시간 근로는 사용자가 강요한 게 아니며 미취업 근로자들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박병원 회장이 청년 취업 부진의 원인으로 장시간 근로를 꼽으면서 한 얘기입니다. 박 회장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한 푼 더 뜯어낼 것이 아니라 아들 조카의 취업 기회를 뺏으면서 누리는 것을 50%만 양보하려는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덧붙였는데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장시간 근로를 선호하는 근로자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장시간 근로를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아야만 하는 슬픈 현실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커나가고 돈은 부족한 현실. 이런 현실은 복지 같은 것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중요한 단어, 역지사지일 겁니다. 이길 것 같지 않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이 온 이후 당이 안정되고 활력이 생겼다면서 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건 총선을 가리킨 말인데요. 이 말 역시 당의 실질적인 오너 입장에선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어서 지금 시점의 상황이 4월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특정 상황에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 흐름의 추세 속에서 미래를 예측해야 하는 겁니다. 여론 흐름을 외면하고 국민들을 계몽하고 이끌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상황을 판단한다면 이에 기반한 예측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자성어, 겸양지덕 아닐까요? 겸손함 속에서 여론을 경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3당이 되면 대한민국의 문제를 잘 푸는 당이 지지를 받게 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3당 체제 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안 대표는 양당 구조는 특별한 해법이 없이도 반대만 하면 2등을 할 수 있어서 고민하지 않게 된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이 말도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세 당 모두가 뚜렷한 특징을 가져야 하고 특히 제3당은 균형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리성과 중도적 특성을 잘 살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이 몇 개가 있다고 다당제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럼 국민의당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 점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는 것부터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먼저 한국은행 얘기부터 좀 해보죠. 예. 이 한국은행이 지금 8달째 기준금리를 1.50%로 동결하고 있지만 예. 근데 이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이는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9조 원 더 확대하기로 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도 돈 풀기를 선택한 건가요? 그렇죠. 크진 않지만 미니 돈풍기를 선택한 거죠. 이번에 1.50%로 동결할 것이라는 건 대부분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것이고요. 예. 최근에 대내외 경제 환경 악화에 따라서 8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시장의 이런 기대 때문인지 금리를 동결하는 대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이는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9조 원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한도 20조 원 중 여유분 4조 원과 신규 중에 5조 원을 합쳐서인데요. 금융중개 지원 대출 한도 총액이 당초 20조 원에서 25조로 늘어나게 된 거죠. 금리 이외에 한국은행이 발권령을 동원해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자금 융통을 지원하는 것이 금융중개 지원 대출인데요. 사실상의 경기 부양 수단입니다. 예. 한도가 지난해 3월에 15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증액된 이후 거의 1년 만에 25조 원으로 늘게 된 거죠. 그리고 한 번에 사실상 9조 원이 증액되는 것은 199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예. 일단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 인하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지금의 금리 수준이 실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다.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작용은 이제 직접 언급했고요. 예. 일단 주식시장에 이어서 채권시장까지 자금 유출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수출 효자 상품이라고 불리는 스마트폰, 반도체, 네. LCD 뭐 이런 10대 품목들이 올 1월에 이 모조리 줄어들었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수출 효자 품목,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석유 제품, 석유화학, 철강, 수출 단가 하락 현상이 일어나면서 수출에 심대한 타격을 입은 것이 나타났는데요. 예. 저유가 영향으로 석유 수출 제품은 38%로 계속된 불황에 선박도 33% 급감했습니다. 예.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면 철강은 19% 줄어들었고요.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도 그리고 일반 가정에 쓰는 가전제품 역시 20% 넘게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출시된 삼성과 애플의 새 스마트폰이 덜 팔리면서 반도체나 LCD도 2자리 넘게 빠졌고요. 이렇게 이제 10대 품목 수출이 모두 줄어든 건 2000년에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 수출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는 이게 대표 시장이라고 이야기하기 참 부족한데요. 그렇죠. 경기 둔화 현상이 심화되고 저유가 장기화 가능성 등 이유로 수출에 대해 둘러싼 대외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굉장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회복을 빠르게 전개시키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지금 수출 분야의 여파,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등 13곳의 지난해 매출이 감소했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6곳은 무려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냈지요. 예, 그게 참 걱정입니다, 진짜. 예, 예? 예. 자, 그리고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업계 이런 유통업계가 개성공단 협력업체 돕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예, 참 고마운 일인데요. 예. 돕지 않으면 완전히 망하게 됐으니까요. 지금 롯데, 신세계, 현대 등 국내 백화점 3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 3사, 롯데홈쇼핑, CJ5 쇼핑, 공영홈쇼핑 등 홈쇼핑 업계 등 개성공단 폐쇄로 곤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 돕기에 나섰습니다.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3사 모두 자사와 거래 중인 개성공단 입주업체에게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고요. 예. 대형마트 3사는 이 자사와 거래하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파악한 뒤 해당 업체의 제품 판매를 위한 판촉을 강화한다. 홈쇼핑 업계는 이제 일단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정부와 입주업체 간의 보상 문제가 끝난 향후 입주업체 요구에 따라 지원처를 마련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돕고 살아야죠. 그럼요. 예. 어려울 때수록 도와야죠. 예. 모처럼 좀 따뜻한 그런 느낌이 오네요. 예. 자, 그런데 최근 손실 논란이 일고 있는 주가연계증권 ELS죠, 그죠? 예. 이 ELS 관련해서 금융소비자단체에서 불완전 판매를 지금 지적하고 나섰다고 하는데, 그래서 계약 철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일단은 ELS라는 이 자체가 현재 손실 논란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상품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모르고 불완전 판매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계약 철회제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고객이 투자 설명서를 이해할 수 있는 그 기간인 청약 철회 기간을 둬야 투자성 금융상품 판매에서 문제가 되는 불완전 판매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투자 등급에 따라 상품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판매사들은 좀 더 이제 위험한 상품에 가입하도록 각서를 받고 펀드에 가입시키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투자 등급보다 높은 상품을 팔고 자신들은 법적인 이제 책임을 면하고 있는 거죠. 그 일반인들이 투자 설명서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소비자를 돕기 위한 기간이나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판매자들도 스스로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투자 설명서를 일반인들은 이걸 한 15분, 20분 이 정도 읽어보고. 무슨 15분이에요? 그냥 쭉쭉쭉쭉 사인하라 그러는데. 그렇죠. 그냥 사인하라 그러는데 읽어보라고 해서 읽어보면 그 정도 걸리거든요. 거의 불가능하죠. 맞아요. 일단은 이제 글씨도 작고. 저위험, 저수익, 고위험, 고수익 이거 원칙만 알고 있어도 되는데 이게 투자 설명서를 딱 보는 동안 다 까맣게 읽게 되거든요. 그 앞에서 안전하다. 굉장히 고수익이다. 이렇게 혼란을 넘어가고요. 이 금융소비자 단체 말이 맞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해 K리그 전북 현대 에두 선수 말이에요. 시즌 도중에 중국으로 갔는데 에두 선수가 1년도 안 돼서 소속팀하고 또 결별했다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왜 이 에두 선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지난해 이 K리그에서 득점 선수를 달렸던 전북 현대 에이스였거든요. 근데 이 K리그를 대표하는 외국인 선수가 시즌 도중에 중국으로 이적을 했고요. 또 이 당시에 이적했던 이 중국의 허베이라는 팀이 중국 프로축구 2부 리그 팀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K리그를 대표하는 외국인 선수가 중국 프로축구 2부 리그로 이적했기 때문에 당시에 상당한 충격을 안겨줬었거든요. 에두 선수뿐만이 아니라 김승대, 윤빛가람 같은 선수도 지난해에 중국으로 건너갔고요. 현재 중국에서 뛰고 있는 한국 선수들이 모두 1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K리그가 이른바 이 셀링 리그, 이 중국의 선수들을 공급하는 공급 시장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심각한 위기감도 있었거든요. 근데 에두 선수가 허베이로 옮긴 지 1년도 안 돼서 이 허베이와 결별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밝힌 겁니다. 50억 원의 이적료 주고 영입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결별하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중국 프로축구가 과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중국의 일부 리그 이 장수 수닝이라는 팀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만 이 프리미어리그 첼시에서 뛰고 있는 하미레스 선수하고 우크라이나 출신의 테세이라 이 두 명의 선수를 영입하는 데만 이적료 1,046억 원을 쏟아부었거든요. 그러니까 허베이도 이 에두 선수의 활약으로 1부 리그로 승격을 했는데 승격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허베이 같은 경우에도 이적료 234억 원을 주고서 이탈리아 리그 AS 로마에서 뛰던 이 제르비뉴라는 선수를 영입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외국인 선수를 보는 이 눈높이가 유럽 빅리그 출신의 선수들로 높아지다 보니까 에두 같은 선수들이 뛸 자리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이 중국에서 이 K리그 선수들을 다 데려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이제는 이제 중국이 이 외국인 선수 기준이 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중국에서 우리 선수들도 많이 뛰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 선수들도 다시 K리그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는데요. 예. 일단 이 중국 프로축구 1부 리그 같은 경우에 외국인 선수 규정이 5명을 보유하고 경기당 3명까지 뛸 수 있다 이거든요. 예. 이 5명 중에 아시아 쿼터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은 대부분 다 아시아 쿼터로 뛰고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입장이기도 한데 하지만 이 예전처럼 이 중국 프로축구 팀을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K리그로서는 이 선수 유출에 대한 부담을 좀 덜게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죠. 예, 그렇군요. 자, 다른 얘기인데 평창 동계올림픽 2번째 테스트 이벤트가 내일 막을 올린다고 하는데 예. 입양아 출신인 이미연 선수가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그러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내일 이 보강 피니스파크에서 이 평창 동계올림픽 2번째 테스트 이벤트입니다. 이 국제스키연맹 프리스타일 스키 스노보드 월드컵이 열리게 되거든요. 예. 이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연 선수를 포함해서 8명의 선수들이 참가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이미연 선수가 이 1살 때 미국에 입양이 됐다가 지난해 이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예.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게 되면 이름과 얼굴이 알려지고 사연도 알려질 테니까 혹시라도 친부모님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꼭 그렇게 돼야죠. 이게 예. 무슨 영화 같은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영화 골프 세계 랭킹,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죠.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 선수 말이에요. 예. 자, 뉴질랜드 오픈에 참가를 했는데 뉴질랜드 사람들한테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하는데. 예, 이게 좀 또 깊은 사연이 있는데요. 이 리디아고 선수가 6살 때 뉴질랜드로 이민 가서 성장한 선수거든요. 예, 지난 14일에 뉴질랜드 오픈에서 우승하고 난 뒤에 상금 전액을 뉴질랜드를 위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이 시상식에서 뉴질랜드에게 고맙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왜냐하면은 이 뉴질랜드로 이민 가서 골프 선수로 성장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리디아고 선수가 리우 올림픽에도 뉴질랜드 대표로 출전한 계획인데 이 뉴질랜드 오픈이 상금도 작고 이 세계 랭킹 관리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 대회이거든요. 예. 근데 일부러 시간을 내 가지고 손해를 무릅쓰면서 이 대회에 참석을 한 겁니다. 일종의 이제 뉴질랜드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를 한 거고요. 예. 이렇게 이 리디아고 선수가 이런 신뢰감이나 이 보답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뭐 뉴질랜드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 골프 팬들로부터 스스로 좀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 이거 참 잘한 일입니다. 사실 거기서 잘했으면 그 나라에 굉장히 고마움을 느껴야죠. 우리나라는 입양을 시킬 때 하고 입양 가서 잘 되면은 갑자기 우리나라 사람 취급하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사실 하인즈 워드라는 미국의 하인즈 워드도 그렇고 프랑스의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예. 이런 거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리디아고 선수 잘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학교를 향해 누아는 페달을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아나운서 김성은입니다. 요즘처럼 건조한 겨울철엔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다, 경보다. 이런 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시죠? 그럴 땐 야외 활동으로 잡힌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운전 중이시라면 공기 흡입을 실내 순환 모드로 해주세요. 차량은 주기적인 실내 세차와 필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방금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셨다면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물과 과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맑은 공기 더 가까이, 미세먼지는 저 멀리.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고 예방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어려울 때 네 곁을 지켜주는 내가 있어. 다시 일어나.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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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처음 마음 그대로 100% 당신 편에서 NH농협은행. 지옥의 신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오르페우스 신화. 하지만 오펜바흐의 오페레타에서는 권태기였던 오르페우스가 일부러 뒤를 돌아보아 아내와 이별하죠. 그 장면에서 나오는 이별의 파티곡이 바로 캉캉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7회 A380 운항. Korean Air. 에이스 고객 지성. 침대를 말하다. 신혼가구 좋으면 집들이 때 잠깐 뿌듯하겠지. 근데 침대 좋아봐. 아침마다 몸이 뿌듯할걸?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한강과 호수공원은 한눈에, 예정된 GTX 킨텍스역은 한걸음에, 쇼핑, 문화, 교육은 한 번에. 이 모두를 1km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곳. 킨텍스역 원시티. 3월 분양 예정. 1644-1331. GS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이 함께합니다. 과제, 알바에, 야근에, 회식에. 피곤해. 학생도 직장인도 모두 힘내요. 50년의 피로 회복. 영진구론산 아몬드. 50년 피로회복의 전설. 영진구론산 아몬드.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 경양 하우징 페어. 건축 전시회 가자. 꼭 가야 하는 곳. 건축 전시회 가자. 경향 하우징 페어. 2016년 2월 24일부터 킨텍스. 본 행사는 이상 네트워크스가 주최합니다. 경양 하우징 페어. 폴리덴트 접착크림 아시죠? 틀니를 붙여주는 접착크림이요. 이번에 무료로 샘플을 나눠준답니다. 080-901-4100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080-901-4100. 이제 폴리덴트로 자신있게 먹고 말하고 웃으세요.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자산관리에 세제 혜택까지 이사하라.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절세형 맞는 계좌로 이사하라. 증권사와 이사하라. 투자 전문가와 함께라 더욱 든든한 증권사와 이사하라. 금융투자협회 이사.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예, 오늘 아침도 조금 춥죠. 낮부터 풀린다고 하는데 이 추운 날 아침 8시 33분 05초 지나고 있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날은 춥지만 맑은데요. 눈이 녹으면서 노면이 고르지 못한 곳이 좀 있습니다. 안전운행하셔야겠고요. 종로와 여의도의 사고 소식 들립니다. 지금 종로 따라 세종대로 가는 길 신설동역에서 동묘암역 사이 사고가 나서 지금 많이 혼잡합니다. 신설동과 동묘암역 사이 버스와 승용차가 부딪혔는데요. 버스 전용차로 1차로는 통행이 되는데 3차로는 사고 관련 차량이 멈춰 있어서 후미로 정체가 계속됩니다. 고요. 여의대방로 따라 원효대교 가는 길 대방 지하차도에서 여의교 사이 2차로에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예전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제목의 연구도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요, 사실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성적 좋고 학벌 좋아야지 행복감도 높아진다. 이런 결과 나왔습니다. 좀 답답한 얘기인데요. 자, 자세한 얘기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윤인진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학벌이 높아야 행복감도 높아진다. 글쎄, 1989년에 강우석 감독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하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여자가 은주인데, 예. 이제 전교에서 1등을 하던, 예. 여자 주인공이 이제 잠깐, 친구들하고 놀고, 그러다가 예. 이제 7등으로 떨어지고, 예. 그러면서 어머니의 아주 차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해서 옥상에서 떨어지는, 예. 이제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전교에서 꼴등하는 두, 남학생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찾아가면서 행복하게 사는데, 오히려 전교 1등은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걸 견디지 못해서 죽는,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의 그런 성적 지상주의, 그것을 이제 비판하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영화의 얘기 같고, 최근에 상명대학교의 김영철 교수가 학벌이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다는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 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또 이 학벌 사회다 보니까 이 중졸이나 대졸보다는 대졸이 사회적으로 우대를 받고, 또 대졸 중에서도 소위 명문 대학교 출신자들이 또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높고,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학력이라든가 학벌이 더 좋을수록 그의 삶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 우리가 그것을 애써 부인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예.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참 씁쓸한 얘기지만, 제가 이제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쓴 책에서 나오는 건데, 이 학벌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사람의 능력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은 아니고 그 사람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는 거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연이 막 중요한 사회에서는 결국 이 네트워크가 유리한 쪽이 더 사회생활에 술술 풀릴 수밖에 없겠죠. 예? 네네. 그러한 어떤 네트워크 또 연결망도 중요한데요. 예. 우리 한국인의 이러한 사회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어떤 성격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소위 체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사람의 어떠한 내적인 가치, 예. 인격이라던가 실제 능력 이거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 이것을 사람들이 더욱더 주목을 하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높은 지위를 갖는 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이 가족의 어떠한 명성을 이렇게 높인다고 생각하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실질적이고 내적인 것에 더 주목하고 중시하기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어요. 따라서 이 학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일종의 겉으로 드러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좋은 학벌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또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또 학벌이 예, 낮다고 맞습니다. 해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실제 그 사람의 능력을 이렇게 보기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이렇게 너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의 또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런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문제는 이런 현실이 대물림된다. 사실 그런 현실이 대물림된다는 게 계급화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지금 대물림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네네.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정부화 세대 이렇게 나누는데 산업화 세대는 1940에서 59년생, 민주화 세대는 60에서 74년생, 정부화 세대는 75에서 95년생을 나누는데 이걸 보니까 아버지 아들이 모두 하층 계급에 속한다라고 되는 것이 이게 정부화 세대로 갈수록 뭐 압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산업화 세대는 35.9인데 정부화 세대는 50.7이거든요. 결국 이 얘기를 한다면 우리 사회도 이제 계급화에 소위 말해서 수저 계급론이 현실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그 산업화 세대의 경우는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1960년부터 이제 빠르게 성장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고성장 그런 사회의 그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렸고, 그래서 저는 그 세대를 성취 세대라고 좀 부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자기 부모 세대에 비교해서 더 높은 사회적 그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자기 효능감으로 또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정부화 세대의 경우에서는 그 한국 사회가 이제 저성장 그 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또 스펙을 쌓더라도 졸업 후에 취업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오히려 부모 세대보다 더 낮은 그 경제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결국은 그 과거에는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에 와서는 사회에 그 책임을 묻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저 계급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상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근데 사회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계급이라는 것은 사실 구조적 현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어떤 데에선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개천에서 욕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칼럼에서는 옛날에 우리나라는 개천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회적 곳곳에. 근데 지금 그렇죠. 개천이 점점 네. 줄어서 거기에서 용이 나오기가 그래서 힘들어진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실 전 그 얘기에 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복지가 상당히 미비한 상태에서 아직도 개천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개천인 게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개천을 우리가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네. 저는 한국 사회에서의 소위 그 엘리트 충원 방식에 있어서 네. 저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것이 이제 좀 더 좀 우리 사회에서의 좀 낮은 계층이나 예. 또는 좀 상대적으로 소외된 집단들이 예. 어떠한 보다 그 높은 그 위치로 이 신분 상승을 하는 것을 가로막았던 하나의 장애 요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한 예가 저는 뭐라고 말할까 고등학교 평준화 예, 예.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그 최근에 들어서 지방 대학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아주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잖아요. 예. 앞으로 더 어려워져요, 근데.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 과거에는 나름대로 지방 명문 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예. 또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은 나름대로 그럼요. 좋았죠. 좀 훌륭한 예. 그런 교육이나 연구 환경을 가졌어요. 예. 그래서 지방에서 성장했다 하더라도 굳이 서울에 안 가고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을 다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그 각각의 지방에서 예. 인재들이 예. 이제 이렇게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예. 통로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지방 고등학교나 지방 어떤 대학이 그런 역할을 상실하고 모든 좀 더 동기가 강하고 능력 있는 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서울 내에서도 이제 강남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이나 또는 특목고들이 이제 우세를 하는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엘리트를 충원하는 방식이 과거보다 굉장히 제한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저는 또 그렇게 해도 개천을 또 해석합니다.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수시가 늘고 수시에서 내신 비중이 늘수록 사실 강남의 집중 현상은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역으로 지방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그것도 결국 따지고 본다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좀 씁쓸은 합니다만
근데 저는 그런 것이 굉장히 그 일종의 우리 사회에서 이런 제한된 엘리트 충원의 그 기재라든지 불평등의 심화를 완화하려고 하는 저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또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좀 더 지역적으로 이런 그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을 대학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선발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그 교육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그래도 알겠습니다. 완화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윤인진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서울시에서 올해 거둬들인 체납세금이 2,3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500억이 늘어난 금액인데요. 근데요, 이 세금 안 내는 사람들 보면은 돈 없는 사람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더하다는 거, 그런 얘기 많죠. 자, 그래서 히스토리 뉴스, 오늘은 역사 속 세금에 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세금이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권력이 이제 생산자 또는 이제 일반인들한테 받아가는 권력 유지비 또는 국가 관리 비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국가가 생긴 다음부터 있었다고 보면 되겠죠. 국가가 생긴 다음부터? 예. 국가라기보다는 이제 통치 권력이 존재할 때 바로 세금과 함께 동치죠. 인간이 집단을 이루면 권력적 현상이 나타나게 마련이고. 근데 이제 뭐 부족 단위 시대나 아니면 신석기 시대 초기나 이럴 때는 뭐 이런 게 이제 불가능했을 거고요. 예. 이제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국가 관리자들이 한 곳에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이제 수단으로 세금이라고 하는 명목의 이제 잉여 생산물이죠. 생산물 징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록상으로는 뭐 메소포트 기원전 4,000년. 그게 이제 국가와 권력이 시작되던 무렵이니까 그건 뭐 4,000년. 거기에 이제 서령 문자로 남은 기록이고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이죠. 예. 이때도 세금이 있었다. 그럼요. 예, 참. 근데 이때는 화폐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뭘로 세금을 거냐?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된 게 이제 화폐의 이야기고 그전에 이제 세, 조세 뭐 이런 걸로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요. 뜯을 수 있는 걸 다 뜯어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동아시아에서는 예컨대 당나라 때 체계화된 조용조라고 하는 형태가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로 오랫동안 유지됐거든요. 예. 이걸 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근대 사회, 화폐 경제 사회가 되기 전까지는 이 세를 부과하는 것이 토지와 인신, 사람 인두세라고 그러죠.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가 있었고 땅에 부과하는 세가 있었습니다. 땅에 부과하는 세를 지세라고 그러고요. 이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를 이제 노동력을 직접 징발하는 시스템이어서 여격이라고 했고요. 그밖에 농사와 관계없이 얻어지는 특산물들이 있어요. 과수라든가 과실수라든가 아니면 사냥한 동물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내도록 하는 것이 곡물 또는 다른 의미에서 이제 조라고 불렀죠. 그래서 합해서 조용조 또는 조세 곡물 여격 그러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살면서 생산하거나 또는 생산할 수 있는 힘, 가진 힘, 이걸 뭐 전면적으로 다 이제 남을 만한 것들은 이제 가져가는 것. 이게 이제 옛날의 세금이었죠. 그러니까 곡물로도 되고, 그죠? 예. 그리고 안 들으면 몸으로도 떼우고, 노동력. 예? 이게 이제 따로 떼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별건인 거죠. 조선시대를 예를 들고 보면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면은 추수곡의 10분의 1 정도를 국가의 세금으로 바쳐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사와 관계없이 산에서 뭐 약초를 캔다거나 또는 어쩌다 사냥을 해가지고 뭐 노루를 잡았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또 몇 분의 1을 또 국가에 내야 되고 그와 별건으로 겨울철에 뭐 마을에 이제 그 읍에 성을 쌓는다거나 아니면
길을 닦는다거나 이런 데 직접 가서 부역을 해야 했고요. 그것도 아니면 또 국가가 필요할 때 군역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세금이었거든요. 이제 군대에 가서 군사 훈련을 하고 또 필요한 일을 맡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전부 이제 세금의 영역으로 포함됐던 거죠. 근데 만약 우리 공물로 세금을 낸다 그랬을 때 예. 이거 다 거두러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지고 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이게 관하로.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현물경제 시대니까 저 경상도 뭐 영주나 봉화쯤에서 조세를 걷는다고 하면 먼저 이제 그 관하의 아전들이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마을 단위로 대강 이제 퉁쳐가지고 너기는 얼마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 해에 이제 소출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세액을 정하죠. 세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현지민하고 사이에 갈등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아전한테 좀 집어주면 좀 적게 매겨주고 하는 일들이 이제 뭐 비일비재했고요. 그렇게 해서 세액이 정해지면 추수하자마자 이제 그 부분을 관하로 가져오게 되는데 그때도 집어주면 좀 그러면요 인정전이라고 그래서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관하에 뭐 수백 석이 모이면 이제 그걸 서울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그걸 또 옮기겠어요? 그렇죠. 인부가 없어요. 그 지역민들이 또 그거를 지게에다가 지고서 한가마니씩 지고 서울로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충주까지 산을 넘어서 문경세제를 넘어와서 거기서 이제 배에다 싣고 오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 그건 그 자체도 일단 좀 그 조사를 운반하는 것도 여기 아닌 여기 돼버리죠. 엄청나게 큰 일이죠. 거기서 산을 그 지게 수백 명이 지게에다가 쌀가마니 한가마씩 지고 산을 넘어서 이제 충주까지 와야 되니까 그런 좀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평균 연령이 그렇게 낮출 수밖에 없어요. 네? 아니 세금 내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세금을 그 서울까지 옮겨야 된다는 게 갑자기 지금 화가 나는데 운반까지도 담당을 해야 했고요. 거기다 집어주던 거. 제가 예전에 그 독일 유학 시절에 제일 재밌게 들었던 게 뭐냐면 부패론이었었거든요. 집어주는 역사도 언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 근데 대동법 조선시대에 이거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대동법 등장하고 뭐 좀 바뀐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 말기, 후기에서 말기로 접어들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조세, 공물, 여격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인신과 토지와 특산물에 각각 부과하던 세금 체계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리게 되면서 모든 세금이 토지로 좀 단일화하는, 지세로 단일화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동법이 뭐냐면 본래는 이제 특산물을 내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특산물이 변해요. 지금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것도 아마 신 교수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사과 그러면 대구였어요. 그렇죠. 대구 사과가 씹었고 그랬어요. 예. 근데 기후가 좀 변하고 토질이 변해서인지 요즘 대구 사과 없어요. 없어요. 요즘은 영주 사과니 뭐 이런 쪽으로 좀 더 북쪽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과일이 되게 달아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이제 이런 식의 변화들이 조선시대도 당연히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배가 특산물로 해서 배 몇백 상자를 곡물로 바치라고 이렇게 지정이 돼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을 정해져 있으니까 다른 동네 거 사다가 이제 바쳐야 돼요. 그럼 이러나 저러나 이게 이제 곡물 결국은 이제 돈 들여서 쌀 들여서 이제 사는 거니까 이게 좀 번잡스럽고 오히려 그 백성들한테 피해만 간다. 그래서 차라리 아예 돈으로 바쳐라. 아니면 쌀로 바쳐라. 그걸 바치면 정부에서 그걸로 나는 지역에 사서 쓰겠다. 이게 대동법이에요. 그게 낫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곡물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이게 이제 지세에 부과되는 방식이었고요. 그 앞에 이제 균역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이전에 실시가 됐는데 이 균역법이 그 이후에 그 균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으로 때우는 대신 포로 내라 하는 것이 이제 군포제도였거든요. 근데 그 포로 내는 것도 포만 그러니까 면포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쌀로 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준 게 이제 균역법이고요. 이것도 역시 토지에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지세로 일원화되는 그런 변화가 조선 말기에 일어났고요. 그래서 많이 달라진 게 이제 그런 점이죠. 그 토지세로 모든 세금이 일원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근데 박사님 이때도 세금 체납이 안 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 백성 중에는 없죠. 안 내면 못 견디니까. 그러면 안 내면 맞으니까. 근데 문제는 세금 체납은 그래도 굉장히 많은데 체납의 주범은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양반도 안 내요. 아니에요? 내요? 항상 체납의 주범은 누구냐면 지방관들입니다.
관리들. 이게 그 당시 시스템이 이제 국세청이나 이런 세금 징수하는 관청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지방 수령들이 세금 징수와 상납을 다 이제 책임지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방 수령들이 이 세금을 특히 조선 후기에 화폐 경제가 발전하면서 세금을 포탈하거나 세금을 유용하는 일들이 아주 일반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걸 예로 들자면 이제 쌀 500가마를 이제 세금으로 걷어들였다 자기 군에서 세금으로 걷어들여서 500가마를 서울로 올려보내야 하는데 올려보낼 생각을 하니까 또 500명이 또 그걸 들고서 어디까지든 저 뭐 바닷가든 아니면 저 충주나 이런 강가든 이쪽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것도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또 받는 거죠. 운반비를. 받고서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장사꾼들한테 넘겨줘요. 네가 이걸 가지고 가까운 데서 팔고 장사를 해서 서울 근교에 가서 사서 갖다 바치면 운반비 확실히 빠지는 거잖아요. 운반비도 빠지고 또 그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품의 이문들이 남고 장사꾼도 그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장사꾼들하고 지방관들 사이에 이제 거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게 하나의 관행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장사라는 게 항상 안정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쌀 500가마를 장사꾼들이 뭐 이래저래 이제 배에다 싣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팔고 다른 거 사고 이렇게 가다가 뭐 배가 침몰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아니면 이제 이거 도망갈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횡령에 에서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고 사고가 나서 이제 세금을 못 내는 일이 굉장히 자주 생겨요. 이걸 건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심지어 1902년도 지금 대한제국 시대인데 이때는 뭐 워낙 이제 건체한 그러니까 세금을 이제 안 내고 버티는 지방관들이 많아서 이걸 이제 붙잡아다가 아주 감옥에 가두고 아예 사형시키겠다까지 협박하는 일까지 있을 정도로 그건 아주 진짜 흔한 일이었고요. 또 이게 좀 군수나 뭐 현감쯤 되면 이런 정도 선에서 머무는데 관찰사쯤 되면 아예 착복하는 일도 아주 흔한 일이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완용이 전라도 관찰사하면서 착복하는 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이걸 이제 뜯어내려고 하던 차에 이제 이또가 들어오고 이완용이 착 붙어버려서 이제 처벌을 면했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이완용이 원래니까 그런 좀 기밀이 옛날부터 보였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수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쾌청하고 낮부터는 풀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